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크롬북에 대해 알아볼 정지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크롬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크롬북이 어떤 기기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크롬북이 어떤 기기인지 소개하고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북은 무엇일까요? 크롬북은 크롬 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휴대용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내용이 크롬북의 기기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크롬북이 컴퓨터와 스마트패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여러분의 계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롬북을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정만으로 크롬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부팅이 되어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OS 자체가 바이러스 유입 확률이 되게 낮아서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크롬북이 고장나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크롬 웹스토어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도 두루두루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업데이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업데이트에 걸려서 크롬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기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관리 콘솔을 통해서 쉽게 관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크롬북의 장점으로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크롬북을 사용해도 크롬북이 꺼지거나 배터리가 부족하여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크롬북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보드를 활용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훨씬 더 빠르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니면 USB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롬북은 이렇게 플립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롬북을 플립하여서 거치대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완전히 다 뒤집으면 태블릿 모드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 플립 기능을 활용해서 스타일러스 펜도 이용하고 있고 카메라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내장 카메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터치스크린이고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선생님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북에 달려있는 이런 포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이 포트들을 살펴보면요.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이 C타입 단자는 여러분이 충전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 아니면 다양한 확장 도구들을 연결할 때 이용하고요. 여기 이어폰 연결 단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어폰을 꽂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 버튼도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기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추가 용량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슬롯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C타입 단자가 또 있고 오른쪽 하단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롬북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롬북을 처음 받아서 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의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와 코드를 입력하여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은 바로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청 계정을 그리고 비밀번호와 함께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크롬북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된 것입니다. 크롬북에 로그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 방법대로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크롬북의 처음 화면에 프로필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프로필을 하나 등록해 놓은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나는 이 프로필 말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해야 돼 라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 하단에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계정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그 페이지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이 화면에는 총 19개까지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9개 넘어서 무제한으로 아주 많은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계정별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 이 크롬북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롬북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더라도 마치 자기만의 기기인 것처럼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 말고 게스트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게스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존에 작업했던 그런 작업물은 볼 수 없지만 손쉽게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게스트로 로그인하고 나면 사용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용한 이 인터넷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경우에 게스트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여러분이 기존에 작업했던 그런 작업물들을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한 앱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 특정한 앱이 로그인 되지 않은 환경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 앱이라면 그런 앱들은 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롬북의 시스템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롬북의 화면을 살펴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시계 버튼이 있습니다. 시계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시스템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메뉴에 있는 이러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는 설정들 말고도 여기 밑에 음량 조절, 밝기 조절, 그리고 로그아웃, 전원, 잠그기,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설정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설정 메뉴를 누르면요. 이렇게 더 많은 설정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많이 봤고 많이 이용해 봤던 그러한 메뉴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메뉴는 바로 파워워시 메뉴인데요. 파워워시는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크롬북을 초기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잘 됐는데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고급을 눌러서 설정 초기화를 누르면 오른쪽에 초기화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불과 한 5초에서 10초 만에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크롬북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처음 사용 설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여러분 크롬북에 저장되기보다는 구글 드라이브에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지 않고 이 기기에만 있어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하기 전에 이 백업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롬북의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방금 전에 봤던 여기에 시스템 메뉴가 있고요. 여기 아래가 바로 실행기 또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크롬북의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싹 이렇게 쓸어보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이 창에는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메뉴도 있고 크롬북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추천하는 앱도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요. 이렇게 크롬북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내가 지금 찾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눌러서 바꾸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크롬북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눌러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롬 웹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구글 웹브라우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들을 두루두루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롬북의 설정에 따라서 때로는 이 두 가지의 이 앱마켓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 요청하여서 선생님 저 어떠한 앱이 필요하니까 설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크롬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에 사용하는 앱을 여기에 있는 실행기에 고정할 수도 있는데요. 크롬북은 기본적으로 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실행기에다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이 앱을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니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행기의 고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실행기에 바로 고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도 간단한데요. 이 실행기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꾹 누르면 또 이런 화면이 또 나오게 돼요. 거기서 실행기의 고정 해제 누르면 바로 이 고정된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의 앱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카메라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카메라는 여러분이 크롬북에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카메라를 누르면 이런 카메라의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반전, 그리드, 타이머, 그리고 화질 설정, 그리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정사각형 모양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크롬북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단축키는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크롬북을 처음 사용하고 나서 시스템 메뉴에 기기 단축키 보기를 통해서 어떤 단축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수업하다 보면 한글과 영어가 잘 전환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한글, 영어를 전환할 수 있고요. 나는 한글,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까지 추가해서 3가지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상황이 있다면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키보드에 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요. 방금 전에 저희가 크롬북 화면에서 실행기를 이렇게 싹 쓸어 올린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크롬북에서 자주 사용한 앱을 바로 클릭하여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에 단축키들이 이렇게 위쪽에도 있는데요. 핫키라고 합니다. 실행 종료나 선택 종료하는 거, 페이지의 앞뒤로 이동하는 거, 세로 고침하는 거, 그리고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다 띄우는 거,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거, 음량, 그리고 잠그는 버튼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글 도구를 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되게 많은 구글 도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정말 많은 도구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협업할 때, 아니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스프레드시트는 내가 뭔가 작업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으거나 아니면 그런 모은 의견을 정리하거나 뭐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고 취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도구가 있어요. 사이트 도구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주 접속하는 뭐 구글, 뭐 네이버 다음 이러한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젠보드. 젠보드는 이제 온라인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킵, 캘린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드라이브인데요. 드라이브는요.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에서 작업한 거, 프레젠테이션에서 작업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장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를 여러분들이 공유받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드라이브고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크롬북을 활용한다면 선생님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공간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쉽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도구에 접속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 중에 도구 이름 .google.com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구 이름은 이런 형태예요. Docs, Slides, Forms, Sheets, Sites 뭐 이런 식인데요. 여기에 뒤에 .google.com을 입력하면 바로 이 도구에 접근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여서 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지만 나는 이 도구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나는 구글 문서 되게 많이 써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docs.google.com과 같이 이 주소를 입력하여서 접속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구글 홈페이지에서 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렇게 점 9개가 찍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9닷, 뭐 점구 메뉴, 와플 메뉴 등등등으로 부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구글이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접속하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구글 도구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접속했던 거는 문서라고 하는 그 도구에 접속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에 설명하는 거는 새로운 문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여는 방법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을 하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 또는 내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런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구글 문서를 누르면 새로운 구글 문서가 만들어지고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외에도 드로잉, 지도, 사이트 도구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젠보드 같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젠보드 들어가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바로 새로운 도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젠보드 활용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젠보드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화이트보드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드는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소창에 이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젠보드.google.com. 여러분 만약에 이 주소가 너무 어려우면 검색창에 검색하여도 되고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점구 메뉴 M 런처를 눌러서 이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젠보드에 처음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젠보드를 처음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버튼 빼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새로운 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처음 이 젠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제목 만드는 겁니다. 이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목대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 젠보드가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분명히 오늘 젠보드를 만들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면요.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요 이름으로 요 아이콘을 가진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거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데 요 하얀색 그 배경만으로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또 바꾸기도 하는데요. 배경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요 배경들 중에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업로드하여서 여기 배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네, 요 배경을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서 배경 설정에 들어가서 더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 이거를 업로드한 겁니다. 그러면 젠보드가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잼은 총 20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장 중에 첫 번째 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총 20장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도화지 20장에다가 각자 다른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페이지에 다른 응답을 모을 수가 있고요. 내가 다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했는데 이 해당 페이지에 너무 지울 게 많고 얘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에 프레임 지우기를 누르시면요. 여러분이 방금 입력했던 배경 빼고는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메뉴는 왼편에 있어요. 젠보드의 왼편에 있는데요. 펜이 있습니다. 네. 펜을 이용해서 여러분 만약에 크롬북에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이 있다면 펜으로 낙서나 그림, 글씨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펜의 모양, 두께, 색상 이런 것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말 그대로 내가 그린 것들을 지우는 것이고요. 선택은 이 개체를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역할이에요. 스티커 메모가 바로 이건데요. 스티커 메모는 이 젠보드에 이렇게 정사각형의 메모장이 하나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총 6가지로 바꿀 수 있고 저장을 누르면 젠보드에 이렇게 스티커 메모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있고요. 도형, 텍스트 상자, 레이저 같은 게 있는데 레이저는 이렇게 선이 쓱 그으면 선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만들 때 글씨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젠보드에 이미지를 넣을 때는 되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용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 외에도 몇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요. URL로 선택은 이미지의 URL을 복사해오는 방식이라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카메라 방식은 크롬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바로 촬영을 해서 젠보드에 바로 이미지를 넣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넣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와 포토에서 바로 이미지를 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젠보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유하기를 누릅니다. 공유하기를 누르는데 대부분의 구글 도구들이 그러하듯이 이 공유하기 메뉴는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이메일을 알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 그룹스의 계정을 아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이 사람을 추가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아래에 있는 일반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링크로 이 젠보드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정을 눌러서 누가 이 젠보드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바꿔보세요. 제한됨은 지금은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는 이 링크를 가지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보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육청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구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구교육청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뷰어는 말 그대로 젠보드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뭔가 사진을 넣거나 글씨를 입력하지 못합니다. 뷰어, 보기만 하는 거. 편집자는 나처럼 다른 사람도 뭔가 사진을 입력하고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젠보드를 공유하여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은 선생님이 실제로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젠보드 사진인데요. 아까 보여줬다시피 이거를 배경으로 넣고 친구가 셀카를 찍어서 업로드했어요. 크롬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이렇게 넣고 뭐 여기 올해 나의 목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고요. 이 스티커 메모는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의 페이지에 놀러와서 이 친구가 꿈꾸는 거, 목표 이런 것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젠보드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고요. 여러분들도 학급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여야 되죠. 구글 클래스룸도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도구 이름 .google.com 이렇게 입력하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앱런처 아니면 점구 메뉴, 와플 메뉴 이걸 눌러가지고 이 중에 있는 클래스룸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아이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검색하여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룸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 이런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클래스룸에 로그인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교육청 계정, 교육청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클래스룸에 완전히 처음 접속하는 학생이라면 처음에 역할을 선택하도록 나오는데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근데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학생 역할을 선택하면 되고요. 학생과 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사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 더 있는 거고요. 학생과 교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클래스룸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에는 교사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으로서 이 클래스룸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만 눌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클래스룸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클래스룸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우리 반 수업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클래스룸에 들어오고 나서 오른쪽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수업 참여하기 만들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얘가 아마 조금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화면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수업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기 누르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초대한 그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초대해 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계정을 선생님이 미리 사용자로서 추가해 놓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추가해 놓기 전에 클래스룸에 가면 지금 수업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나서의 이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이렇게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초대한 클래스룸에 접속하여서 정상적으로 수업도 하고 정상적으로 소통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클래스룸의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이 봤을 때 클래스룸의 메뉴는 정말 간단합니다. 스트림, 수업, 사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림 메뉴는 이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과 선생님과 내가 소통하는 공간.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트림 메뉴는 되게 간단한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업은 선생님이 올리는 과제를 확인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공간. 사용자는 이 수업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간인데 학생은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스트림 메뉴는 선생님의 설정에 따라서 때로는 댓글만 달 수 있거나 아니면 게시물 보는 것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왜 스트림에 글이 안 써지지? 왜 나는 댓글도 못 쓰지? 하고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선생님이 설정을 선생님만 입력하도록 설정해 두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캡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만약에 곧 마감되는 과제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과제에 언제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룸에서 구글 미트 계정을 활성화해 두었으면 여기에 구글 미트로 참여하기 뭐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네, 스트림 게시판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스트림 게시판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글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글자로 소통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파일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넣어서 친구들이 들어오고 다른 친구들이 댓글도 남기고 이런 활발한 소통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림 게시판을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에 내용을 입력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요거는 요 입력한 글자의 모양, 이거는 두껍게 쓰는 거, 이거는 기울어지게 쓰는 거 등등의 모양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소통할 내용을 쓰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옵션을 누르면 이 내용에 더해서 파일까지 추가해서 여기다 소통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파일을 추가하는 옵션들인데요. 1번 이 삼각형 모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공유받은 것도 물론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파일 업로드는요. 내 크롬북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 즉 내 크롬북 기기 안에 저장된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곳이에요. 크롬북이 아니더라도 다 같습니다. 노트북을 쓰더라도 같고요. 노트북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 업로드 이 버튼을 눌러서 올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는 링크를 올리는 거예요. 뭐 google.com/map 뭐 이런 것처럼 URL 주소를 여기 링크를 통해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유튜브 보이시죠? 요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도 함께 첨부하여서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림 게시판에서 선생님 또는 친구의 글에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 댓글 추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수업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업 게시판인데요. 수업 게시판은 말 그대로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스트림과 다르게 수업 게시판은 선생님만 글을 쓸 수 있어요. 네,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수업 게시판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올려주신 과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과제에 첨부해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선생님의 설명이 더 길게 출력이 되고 그 밑에 만약에 첨부해 두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 둔 파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걸로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미트를 누르면 우리 온라인으로 화상회의가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구글 캘린더를 누르면 혹시 우리 반에서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일정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면 내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 놨던 그 산출물 같은 것들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수업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방금 수업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올린 과제를 확인을 하고 구글 문서에다가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열심히 썼어요. 다 쓰고 나면 이제 이 내가 작성한 요 글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제출만 누르면 됩니다. 내가 이 제출을 누르는 순간 내가 방금 구글 문서로 썼던 이 문서가 선생님한테 제출이 되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쓴 글을 고쳐주시거나 점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게시판을 통해서 제출한 과제 또는 선생님이 제공해서 이렇게 열어본 문서 등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 지난 시간에 설명문 만들기 했는데 어디 갔을까? 못 찾겠네 하면은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 클래스룸 폴더 그 아래 요거는 주제예요.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만든 주제 있죠. 뭐 3, 4교시에 설명하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짠 하고 누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산출물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게시판의 다른 메뉴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외에 예를 들어 선생님은 분명히 구글 문서만 딱 첨부해 주시고 요걸로 내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에 더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고 추가 자료를 뭔가 찾았다면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추가 또는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 옵션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올리는 거고요. 링크는 인터넷에 있는 URL 주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파일은 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파일 폴더 같은 거를 올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새로 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뭐냐면 구글 문서나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구글 드로잉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애초에 제공했던 그 양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냈던 거 더해서 추가적으로 내고 싶을 때는 추가 또는 생성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공개 댓글을 또 달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께 비공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거 모르겠어요 뭐 라는 댓글을 달면 선생님한테 이런 댓글이 보이고요. 이 댓글에 선생님이 다시 대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를 이미 제출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는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제출할까요?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다시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래 냈던 그 과제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수정하고 나서 제출 버튼이 다시 생길 건데 그 버튼을 다시 누르면 여러분은 다시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친구들하고 정말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클래스룸으로 수업했을 때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작업한 그 내용을 보고 수정도 해주고 수정하는 것뿐 아니라 첨삭도 해주고 점수도 부여하고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점이 좋았어요. 선생님과 학생만의 소통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끼리의 소통도 되게 상당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크롬북을 활용한 알찬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도구냐면요. 바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도구예요. 여러분 발표 자료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생님 반 친구들이 이렇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발표 자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고 당연히 글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런 발표 자료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접속하여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였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 고칠 점은 없는지 소통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을 보면 이 발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슬라이드 노트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드는 도구인데요. 이런 식의 꼭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만 쓰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는 공간으로서 구글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시를 쓰고 나서 그 시에 맞는 그림을 그린 시와 그리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와 그리기 활동을 하고 나서 각자 친구들이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각자 페이지에 이렇게 넣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함께 발표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은 댓글도 남겨주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또는 슬라이드가 발표 자료만 그냥 단순히 만드는 도구가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는 공간, 그리고 이 협업했던 게 자동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나만의 산출물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여서 정말 많이 썼던 도구예요. 그러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바로 이 제품의 이름이죠. slides.google.com 이라고 되는 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창에 입력하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선생님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말하고 슬라이드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입력해도 똑같이 들어가집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짧은 걸로 넣었고요. 아니면 요걸 입력해도 되는데 사실 요걸 입력하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검색창에다가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구글 슬라이드 검색하여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접속하여서 앱 메뉴, 점구 메뉴 있죠. 여기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이콘을 찾아서 접속하여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클릭을 하면 하얀색 백지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들 때 이거를 누르면 되고요. 나는 완전히 하얀색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디자인이 전혀 없어서 좀 별로다,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4개밖에 안 보이는데 템플릿 갤러리를 클릭하여서 이걸 더 확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제목부터 정하는 겁니다. 이 제목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한 이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저장된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이 저장된 것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찾을 때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제목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열심히 작업한 파일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반드시 여러분이 작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서 뭐 독도 소개자료 만들기, 정지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동 저장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법한 것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왼쪽 위에 많은 것들 중에서 삽입 메뉴를 눌러보세요. 삽입 메뉴를 누르면 또 아래에 많은 것들이 나오죠.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들인데요. 이 중에 이미지는 사진을 입력하는 겁니다. 사진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웹 검색, 드라이브, 포토, URL,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컴퓨터에서 업로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내 크롬북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업로드할 때 이런 거 사용합니다. 웹 검색은 잠시 후 얘기하고요. 드라이브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놨던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포토도 구글 포토에 있는 거고요. URL은 이미지에 있는 URL을 가지고 와서 복사하는 방식인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수업했을 때는 이건 많이 안 썼어요. 카메라는 여러분들 크롬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내 얼굴 바로 촬영해야 되는데 그럼 카메라 켜서 바로 넣어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넘어갔던 웹 검색에 대한 설명인데요. 웹 검색은 내가 이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유용합니다. 웹 검색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검색어를 하나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글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네, 이 글자도 글꼴도 다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는 내 드라이브나 그리고 공유된 파일에서 오디오 파일이 있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첨부해서 올리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은 내가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해서 이 동영상을 바로 선택해서 삽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도 여기서 삽입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메뉴들이 많은데요. 도형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고요. 이 도형들 모두 다 아까 그 텍스트 상자처럼 글씨를 안에다 입력할 수 있고 이 도형의 색깔이나 크기 같은 거를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텍스트 상자와 비슷하다. 단 모양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돼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도표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링크도 넣을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다양한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차차 충분히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공유를 눌러요. 공유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다른 구글 도구와 같이 위에는 내가 특정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특정 사용자의 지메일 계정을 알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지메일 입력하여서 추가하면 되고요. 내가 이 모든 사용자의 지메일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이 링크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로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여기 아래의 일반 액세스에서 이 두 가지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요 첫 번째 설정은 뭐냐면요. 링크가 있는 사용자 제한됨이라고 지금 현재 나오는데 요 세팅은 뭐냐면 제한됨 세팅은 요 위에 내가 사용자를 추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게 바로 제한됨 세팅이에요. 그리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세팅은 내가 따로 추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링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캡처된 거는 없지만 여기에 만약에 대구교육청 도메인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대구교육청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개 중에 세팅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정하면 좋겠죠. 뷰어, 이 슬라이드를 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요. 댓글도 남기지 못해요. 댓글 작성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개체는 손대지 않고 댓글만 다는 거예요. 네, 댓글만 요 부분 좋아요, 요 부분 나빠요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 거고요. 편집자는 내가 지금 이미지 넣고 텍스트 상자 넣고 한 것처럼 이 링크를 가진 사람은 나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도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 하나가
동시에 다른 사람하고 쉽게 협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먼들과 함께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반드시 이 편집자 권한을 주셔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았고요. 선생님은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많이 썼었어요. 수업할 때 가장 친구들과 많이 사용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과 협력할 때 협력의 공간으로서 쓰기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른 친구들과 협력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만의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영상, 이미지, 카메라 같은 거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꾸미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나만의 발표 자료 아니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